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가죠. 네, 어느새 1월 말입니다. 우리 페이지를 115페이지? 115. 지난주에 탄력성의 끝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근데 탄력성이 기억이 나시나요? 탄력성은 변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변하는 게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그럼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인가요? 많이 감소하는 것. 많이 감소하는 것도 변화하는 거였다. 그래서 걔는 탄력적인 거였죠. 많이 적게가 중요한 거지 감소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증가 감소 둘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굴 처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기대가 크죠?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114페이지의 부동산 경기 변동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이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두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114페이지 보세요. 교재는 갖고 오셨죠? 다. 민법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14페이지에 중간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고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은 일반 경기 변동 이론에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그러니까 114페이지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 괄호 2번 경기 순환의 국면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나 호황, 후퇴,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사국면으로 보통 구분을 한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막 체크를 했나요? 그냥 쑥쑥 넘어가나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으란 얘기지 외우시란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기본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5페이지에 참고학습에 주기, 진폭, 정점, 저점이 있습니다. 그럼 주기는 회복이 됐을 때 저점하에서 다음 저점에 다다르는 시기, 얘가 1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폭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 높낮이, 걔가 진폭이에요. 지금 그림 있죠, 여러분? 그 위에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점은 가장 높은 점, 저점은 가장 낮은 점. 이 정도 개념. 그 다음 2번에 경기순환 국면의 특징이 있는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그럼 보실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막 그걸 X를 확 쳐놓고 걔가 안 나온다고 했다. 여기서 나오면 죽이자 뭐 이런 거 적어 놓지 마세요. 예. 116페이지. 중간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네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시험에 나오겠네요. 일반 경기 변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을 봤더니 괄호 1번에 순환적 변동이 있어요. 주기적 변동. 보이시나요? 네. 그 부분에다가 지금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에 기출된 횟수가 꽤 많죠. 다다닥 좀 붙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볼까요? 칠판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순환적 변동이 있대요. 그럼 순환한다고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주기를 두고 돌아오는 게 순환적.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주기적 변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주기적 변동.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에서 얘는 호황이었죠. 일반 경기 변동에서 얘는 호황이었죠. 호황. 근데 얘를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해서 상향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 하향은 아까 불황이었죠. 불황. 근데 얘는 밑으로 처박힌다 그래서 하향 시장 이렇게 바꿔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 그리고 장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장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이겠죠. 얘가 약 몇 년 이상이냐면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어떤 한 지역의 건축 경기가 변한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어떤 한 지역이 도시가 개발된 다음에 다시 재개발할 때 몇 년 정도면 개발하죠? 성격들이 되게 급하죠.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무너져라 이렇게 고사를 지내죠.
무너져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뭔가 하자가 발생하길 기대하죠. 그래서 빨리 재건축 들어가서 뭔가 이익을 누리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건물은 좀 몇 년 정도 쓰는 게 기본일까요? 일반 밖에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내용 연수 쓰면서 인내하면서 쓸 수 있는 연수를 몇 년 정도 따질까요? 몇 년? 기본은 감정평가론에서는 50년을 봐요. 50년.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50년 이상 된 건물이 위에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거의 제로로 봅니다. 그래서 땅값과 건물 가격을 따졌을 때 건물 가격을 쳐달라고 얘기하면 그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웃어요. 왜? 그 건물은 쓰잘데기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겠죠? 근데 중개사가 건물도 있으니까 가격을 더 높게 쳐주세요. 그러면 그 중개사를 다시는 신뢰를 할까요? 안 하겠죠. 기본은.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개발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건축 경기가 그 지역에서 살아나는 걸 얘를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적 변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3번에 계절적 변동이 있대요. 지금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가 용어 속에 있어요. 분명히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변동인데 어떻게 변하죠? 계절에 한 번씩 변하는 게 계절적 변동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겨울이 되면 웬만하면 건축을 안 했어요. 건물에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장마철이 되면 건축하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대학가 하숙초는 방학 때가 되면 꽉 찰까요? 빌까요? 비겠죠. 자신의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개념들. 이런 게 바로 계절적 변동이에요.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이 있는데 이번 주 로또 복권 추첨 언제 하죠, 여러분? 요즘 로또 복권의 당첨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전보다. 잘 모르죠? 저도 로또를 잘 하진 않는데 로또를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걔를 사면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걸 당첨되면 뭐랄까? 쓰잘데기 없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사요. 근데 로또가 요즘 당첨금이 올라간 이유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들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에 집어넣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로또의 당첨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로또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예측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친하게 지낼 거예요. 예측할 수 없죠. 왜 예측할 수 없죠? 자기적으로 뽑나요? 무자기적으로 뽑나요? 무자기적으로 뽑죠. 그래서 무자기적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을 무자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진, 홍수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건물들이 무너지겠죠. 그럼 다시 짓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 예측할 수 없는 것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정책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무자기적 변동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전에 한번 8월 31일인가 한번 정부가 예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831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가 변동됐다면 얘는 계절적 변동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8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막 그러면서 막 확 꽂히죠. 틀렸죠. 얘가 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책이죠. 정책. 그러니까 무슨 변동이지? 예, 무자기적 변동이지 계절적 변동이 아니에요. 그런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대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 순환적 변동에 비주기적, 얘들은 주기가 없어요.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단순 명료하게 나타나겠다,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117페이지를 보시면 117페이지 보시기 전에 116페이지 정확히 중간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에 괄호 1번의 순환적 변동, 주기적 변동 보셨죠?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무슨 건축 경기를 얘기한다? 주택 건축 경기. 주상공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주택.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예요. 그럼 광의의 부동산 경기는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상공까지.
주상공의 건축 경기가 광의의 부동산 경기. 그런데 이때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도 필요하나요?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 등까지 따지는 게 그게 최강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 건축 경기가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어떤 지역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그 지역에 주택이 막 지어지고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네요. 아파트를 한참 짓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에 주택을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럼 걔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거네요. 이게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117페이지 괄호 2번.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의 동그라미 1, 2, 3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교재를 보실 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공부가 좀 더 쉽게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측정 지표와 한계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러면 잠깐만 여길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얘가 사실은 건축 경기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그때 건축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상공이 있죠. 그때 주택 건축 경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했던 게 딱 기억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된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그냥 감으로 경기가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부동산 경기가 무슨 경기니까? 건축 경기니까 건축량이 많으면 부동산 경기는 좋은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가 건축량이겠죠. 건축량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그 다음 건축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느나요? 그렇겠죠? 그럼 거래량이 변동되면 가격이 변동하나요? 변동하지 않나요? 변동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경기의 3대 중요 측정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건축량입니다. 그럼 이 건축량은 하나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을까요? 부동산 학교에서 무언가 나오면 항상 세 가지로 구분하죠. 복합개념, 법경기,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 사경 속을 헤매고 계시네요, 지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제도, 규제, 정책이 나오면 행정적. 복습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그래서 이제 건축량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갠대요.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로 쪼개냐면 허가량과 얘가 착공량과 그리고 완공량이 있대요. 그냥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간단해요. 건축 허가 건수가 많으면, 자, 건축 허가량이 많아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건축이 많이 되고 있으면 경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허가량이 많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지을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지었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 걸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경기보다 선행하는 지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건축 착공량이 지금 많으면, 많이 지어지고 있으면 지금 경기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경기와 동행하는 지표죠. 같이 가는. 그럼 건축 완공량이 많으면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전에 지었나요? 전에 지었죠. 그럼 부동산 경기보다 뒤에 나타나는 지표죠. 후행 지표.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이 건축량 부분에 세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선행하는 지표가 있고 동행하는 지표가 있고 후행하는 지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섞어내면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처음엔 헷갈려요. 근데 정말 쉬운 명쾌한 기준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허가받고 착공하고 완공하나요? 완공하고 허가받고 착공하나요?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죠. 그럼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따라가겠죠. 뒤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선행, 동행, 후행 지표라 된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얘가 동행 지표가 돼요.
그래서 동행지표에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래가 많으면 지금 거래가 많은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라고 공인중개사인 우리들은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이때 동행지표에 해당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뭘 보면 알까요? 부동산 거래하면 뭐 하죠, 여러분? 세금 내죠. 취득세. 그 다음 등기도 하죠.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기 등록 실적을 보면 거래량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건축량의 경우에는 건축량이 많으면 경기가 좋은 거 맞죠? 부동산 경기, 건축 경기니까 많이 지어진 거 맞아요. 근데 거래량이 많았다고 해서 반드시 많이 지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부동산이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서의 한계점이 있는 거고, 가격 변동은 어떤 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부동산 경기는 좋은 걸까요? 아니, 지금 많이 지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수요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만큼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이런 경우가 있죠.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117페이지에 그 교재를 보시면 괄호 1번의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 딱 중요한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이므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건축량이 되고, 맞나요? 그 다음 줄 보시면 3대 측정 지표로 끝부분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이 있다. 그 다음 줄 파란색, 하지만 단순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의 3대 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 뭔가 하나만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되셨죠? 1번에 건축량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가 3개 되어 있는데 별표 3개라고 막 디립다 외울 거 없어요. 네. 그 다음 넘겨보시면 118. 동그라미 2번. 네, 보시기 전에 니은도 한번 볼게요. 제일 위. 118페이지 제일 위에 줄. 그러나 건축량이 증가가 됐어요. 많이 짓고 있어요. 건축량이 증가가 됐는데 미분양 재고량이 많으면 지었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주의해 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디귿. 국토교통부는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별로 건축 허가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럼 이걸 판단해 보면 앞으로 건축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거래량. 기업의 부동산의 거래량. 두 번째 줄. 취득세, 등기 실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3번에 가격 변동 있죠? 기업. 건축량과 거래량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니은 건축 자재비의 상승으로 건축 비용의 증가죠. 그냥 단순한 공급 비용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투기로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경기가 상승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죠? 네. 그럼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볼까요? 기타의 지표라고 해서 공가율이 뭐죠, 여러분? 공가율? 집이 비어 있는 거죠. 빈집의 비율이에요. 그럼 공가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건가요? 높을수록? 낮을수록.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미분양 재고량이 적을수록 경기는 좋은 거겠네요. 맞죠? 주택금융지원이 강화될수록 그럼 그만큼 시장 내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증가되니까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을 때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임료 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걸까요? 임대료 수준이 낮을수록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걸까요? 높을수록? 자, 절 보세요. 시장의 임대료가 전에보다 상가 임대료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임대인이 시장에 들어올까요? 빌려줘도 임대를 해줘도 이익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신규 임대인이 줄겠죠. 그럼 신규 임대인이 준다는 얘기는 분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어도 안 팔린다는 얘기죠.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나빠지겠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료 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의 한계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다 같나요? 다 다르나요? 다 다릅니다. 그냥 경험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를 디립다 짓고 있을 때 지방 시장에서는, 지방 지역 시장에서는, 부산, 대구 등에서는 안 짓고 있을 수도 있나요? 아파트를 안 짓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대구하고 부산에 아파트를 한참 짓고 있을 때 서울은 안 짓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역별로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서울에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경기 좋죠, 서울은. 그때 봤더니 저 밑에 광주에 아파트를 얼마 안 짓고 있어요, 주택을.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나쁘죠. 그럼 만약에 두 도시밖에 만약에 없다면 한 도시는 좋고 서울은 좋고 광주는 나쁘니까 이때 중간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둘을 섞어서? 안 되겠죠. 왜 안 된다는 느낌이 들죠? 서울의 크기가 훨씬 크죠. 그럼 서울의 좋다에 더 무게를 실어서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중자에 더할 가짜 가중평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경기의 수치는 각 지역시장 경기변동 수치의 산술평균치이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무슨 평균치가 된다? 가중평균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밑으로 보시면 참고학습에 부동산 경기변동의 지표라고 되어 있고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다 선행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지표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건축하고 있는 그 순간, 착공에 들어간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되셨죠? 그래서 동행지표에만 별표 하나 쳐두시고 보세요. 그 다음 그 옆에 팁을 보시면 허가받고 착공하고 완공한다라고 적혀 있나요? 선행하고 동행하고 후행한다.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 따라간다. 그 다음 119. 3번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괄호 4번부터 중앙 괄호 4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먼저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광역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지역적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얘를 안 빠져들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전에 3.1 만세 운동할 때 3.1 운동할 때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나요? 전국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뭔가 퍼져나갈 땐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 정도.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부분별로 무슨 평균치라고 되어 있죠? 예, 가중평균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5번의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보고 쭉쭉쭉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끝납니다. 자, 볼까요? 이건 이해되시죠, 지금?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였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경기 변동이 있는데 얘가 가장 밑에 점이래요. 저점이라. 저점에서 이제 경기가 저점 밑바닥을 때렸으니까 서서히 회복돼요. 그러다가 가장 높은 점에 다다라요. 얘가 뭐냐면 정점이랍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정점. 그리고 얘가 급격히 후퇴가 돼서 밑바닥으로 처박힌대요. 이렇게. 대충 높이가 맞나요? 이게 원래 선이 있는데 우리는 선이 없어요. 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성격이. 죄송합니다. 그 딱 봐도 그렇게 보인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점부터 시작해서 내용 잘 보세요. 저점을 시작해서 저점을 때리고 얘가 경기가 점점 회복된다 그래서 얘를 무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복시장이라고 합니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세요. 회복시장. 지금 시장자는 다 반복되니까 시장을 뺀 거예요. 회복시장. 그리고 회복이 되다 못해 경기가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장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향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향시장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겠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정점을 딱 때리고 무조건 계속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한참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럼 계속 짓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지어서 수요량이 다 충족돼서 가격 상승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안 짓죠. 맞죠? 그러니까 정점을 때리면 경기가 후퇴해요. 얘를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후퇴 시장이라고 해요. 이거 순서도 시험에서 바꿔서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저점을 때리고 먼저 상향시장이 되나요? 회복되나요? 회복돼서 위로 치닫는 게 상향시장. 정점을 때리고 후퇴하다가 밑바닥으로 이제 처박히겠죠. 얘가 무슨 시장? 그럼 하향시장이겠네요. 그럼 다시 저점을 때리고 뭐 한다? 회복. 그래서 지금 저점부터 이 저점까지 저점부터 저점까지 얘를 하나의 주기라고 합니다. 일주기. 주기라고 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서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가 더 길까요? 짧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기 때문에 주기, 진폭이 좀 더 크고 길어요. 그래서 얘가 길어요. 약 2배 정도 길게 돼 있습니다. 길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눴어요. 그럼 지금 정점부터 이 저점까지 이 높낮이를 뭐라고 한다? 얘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진폭도 더 크다 작다? 크다예요. 얘가 왜 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분필이 있습니다. 분필. 이 분필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 만들면 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한참 짓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폭락했어요. 그럼 짓다가 많아요?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니까 올라갈 땐 더 높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더 깊이 떨어져요.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실제적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다 만들어서 분석해서 만든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진폭이 크다는 건 정점은 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은 건 더 높고 낮은 건 더 낮다? 근데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정점은 더 낮고 일반 경기 변동보다 저점은 더 높다 그러면 X인 거죠. 되셨어요? 얘가 크려면 얘는 더 높고 얘는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고. 그 다음 이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몇 국면으로 나눴고? 4국면이죠. 4국면으로 나눴고 얘를 크게 2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얘는 올라가고 있나요? 이 둘은?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확장기라고도 표현해요. 확장기.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얘는 줄고 있죠? 이 둘은 떨어지고 있죠? 시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축기라고 합니다. 확장의 반대말은 수축이잖아요. 수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면별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를 이제 잡아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바로 판단해서 대답해 보시는 겁니다. 회복시장은, 자, 먼저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손.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게. 지금 지식 상태가 아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요. 내려보세요. 건강 상태는 참 좋아요. 이제 못 맞히면 지식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 여기 잘 보시고. 회복시장은 공급자 중시 영향이 나타난다. 공급자, 수요자 중시 영향이 나타난다.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죠?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잘 봐요. 회복시장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도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회복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생각이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회복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맞나요?
누가 봐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은 우리가 경제론에서 공부를 했지만, 왼수에서 공부를 했지만, 뭐에 의해서만 나타나나요? 가격 상승은?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죠. 초과 수요지. 초과 수요지. 맞나요? 이게 초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힘이 세나요? 공급자가 힘이 세나요? 이거 패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놈이 힘이 세다 그러면 안 돼요.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 공급자가 힘이 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공급자 중시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럼 공급자는 매도인인가요? 매수인인가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 내냐면 회복시장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공급자 중시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틀린 걸 잡아내시면 되죠. 근데 이 기준점을 뭘 잡아놓고 시작하면 된다?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상향시장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하고 있죠? 뭐가 발생하고 있죠?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끼리 경쟁. 그럼 반대편 사람이 힘이 세죠? 누구? 공급자 중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의 경험상 얘기해 보세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내놓은 아파트를 지금 파실 건가요? 걷어들일 건가요? 지금 팔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를 늦추려고 하고 매수인은 앞당기려고 하겠죠. 그럼 누가 지금 안 달랐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죠? 매도인이.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언제 시험장 들어가서 그걸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나오는 시험 문제, 정말 좋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점에 이제 회복시장입니다. 회복시장에서 거래를 새롭게 해요. 근데 기존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기존에 한번 팔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가격에 상한가로 적용하는지 하한가로 적용되는지 이게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정말 쉽습니다. 자, 볼까요? 뭐 된다고 그랬죠,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만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기존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들의 상한가로 작용한다, 하한가? 하한가. 얘가 제일 낮잖아요. 맞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죠. 아까는 못 맞췄어도 지금 맞추면 됩니다. 힘내고. 자, 해보세요. 하향시장 질문을 드릴게요. 하향시장. 하향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손 안 드시면 정말 미워할 거예요. 언제 들라고 지금. 그럼 가격 하락하고 있죠, 여기? 가격 하락.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 반대편 수요자는 매수인 중시 영향이 나타난다. 그럼 좀 더 고난도로 나가보면 후퇴 시장에 매수인 중시 영향이 최초 나타났겠죠. 맞죠? 그럼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 영향이 더 강화되겠죠. 맞나요? 자, 회복 시장에서 저점을 때리고 지금 공급자 중시 영향이 나타났죠. 걔가 강화됐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하향시장, 후퇴시장에서 기존의 가격이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문제로 물어본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얘 가격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이게? 높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새로운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가격에 상한가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후퇴시장에 기존에. 그러면 후퇴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10억보다 더 높게 거래해요? 아무리 높게 지불하고 사도 10억까지만 지불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상한가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자, 이게 주기적 변동인가요? 비주기적 변동인가요? 이게 주기적 변동인가요? 비주기적 변동인가요? 절 죽이지 마세요. 주기적 변동, 주기적 변동.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주기는 규칙적으로 나타날까요? 불규칙적으로 나타날까요? 자, 다시. 저점과 정점은 명확하게 보일까요? 명확하지 않을까요? 자,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아무 생각 오늘 없다. 나 오늘은 손을 들지 않을 테니 나를 그냥 냅둬라. 아, 예. 그러면 이걸 잡을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저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응? 명확하게 얘가 보여요. 그럼 누구나 다 저점일 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아, 이 정점을 지나면 떨어질 게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정점이. 그럼 정점일 때 팔면 될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해서 손해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저점이라고 해서 샀더니 더 떨어지고, 네? 정점이라고 해서 팔았더니 더 올라가서 다음번에는 정점이라고 그랬을 때 안 믿고 보유하고 있었더니 떨어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규칙적으로 나타날까요?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난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쫙 나온 게 이제 내용이고, 119페이지 다시 보세요. 119페이지. 그러면 제일 위에 괄호 1번 주기에 주기가 길다고 돼 있네요. 괄호 2번 진폭에 진폭이 크다고 돼 있죠? 진폭이 크다라고 돼 있고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괄호 3번 순환 국면에 불규칙적 불명확하다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 선을 그어놨잖아요. 가운데다가. 그럼 얘를 이렇게 포개면 정확하게 대칭으로 포개질까요? 제가 지금 얘를 비대칭으로 그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나요?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은 서서히 진행돼요? 빠르게 진행돼요? 서서히 진행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회복은 서서히 진행돼요. 그런데 후퇴를 할 때는 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 그냥 몸의 아픔 정도만 좀 감안한다면 굴러 떨어지면 되나요? 그럼 빠르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퇴는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우측으로 경사가 져 있다, 좌측으로 경사가 져 있다? 우측으로 경사가 진 대칭, 비대칭? 비대칭 구조. 그 이유는 회복은 서서히 진행, 후퇴는 급격히 진행.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돼 있죠?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괄호 4번 다 봤고요. 괄호 5번에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것도 기본 이론반에서만 하고 뭐 심화에서는 안 할까 생각 중인데. 자, 여기 보시면 크게 우리가 경기 변동을 따질 때 세 가지를 비교해요. 세 가지. 뭘 비교하냐면 주식과 그리고 일반 경기와 일반 경기, 주식시장, 일반 경기, 그 다음 부동산 시장.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세 가지.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에 내가 가진 주식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 너 상한가 때렸더라? 좋겠다. 너는 좋겠네. 그런 거야. 그럼 지금 주식 경기가 좋았죠. 맞아요? 그러면 너는 좋겠네 그랬으니까 밤에 만나서 술 마실 거 아니에요. 물론 9시까지밖에 못 마시지만. 그러면 술집 사장이 일반 경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그럼 술집 사장이 그 돈 갖고 집 사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나중에 좋아지겠죠. 극단적인 경우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한다? 선행해요.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행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종류를 쪼개서 보면 상업용 건물과 공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일반 경기가 좋으면 모든 투자 부분에 수익률이 높은 건가요? 일반적인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서 수익률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건을 팔기 위한 건물, 상업용 건물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증가하죠. 그럼 물건을 만들기 위한 건물, 공업용 건물의 수요도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상공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상공의 가격 상승? 상공의 공급이 증가하겠네요? 네. 그럼 상공은 일반 경기와 동행한다, 역행한다? 동행하죠. 같이 움직여요. 이해가 되시면 돼요, 지금? 얘는 동행해요. 그런데 주택은 수익성 부동산인가요? 비수익성 부동산인가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택을 하도 수익성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택은 비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학에서 보는 주택이라는 개념은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수익성 부동산, 비수익성 부동산? 비수익성 부동산이죠.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어서 다른 데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에 투자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택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 나중에 돈 번 다음에 이제 주택을 사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택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주택 수요 감소,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공급은 감소. 그래서 얘는 동시순환, 역순환? 역순환이에요. 그럼 결론, 이 둘은 동시순환한다, 역순환한다? 역순환. 그래서 이제 뭘 구분하는 능력을 계속 갖추셔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주상공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지어져 있는 땅 이렇게 구분했던 거. 그때 주상공 중에 항상 왕따가 하나 있어요, 실은. 그 왕따가 뭐다? 주예요, 주. 되셨죠? 네.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5번의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행한다. 후행. 그러나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주택 건축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역행하더라. 3번, 상공은 일반 경기와 동시순환한다. 그래서 4번 결론, 상공과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행한다. 되셨나요? 역행, 역순환. 그래서 핵심 요약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적어놨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가 나름은 친절해요. 제가 자세히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참고학습에 타성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타성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럼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수요의 비탄력성,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타성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1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1페이지 내용까지 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2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4번에 부동산 경기 순환별 특징에 옆에 기출 표시 보세요. 다다닥 또 붙어 있죠?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1회 때 나왔죠? 그럼 얘가 32회 때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막 들죠? 근데 보세요. 그 앞에를 보시면 20, 21, 22, 23 나올 때 계속 꼽혀요. 그래서 죽은 자리 꼽히는 거 아세요? 아, 예. 도박을 안 해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31회 때 나왔으니까 뭐 안 나올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어느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여기 칠판. 각각의 국면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매도인 중시인지 매수인 중시인지 하한가로 작용하는지 상한가로 적용하는지만 아시면 이 부분 문제는 무조건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제일 높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놓은 내용이 괄호 1번 하향시장에 동그라미 6번 보실까요? 지금 120페이지 정확히 중간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시면 파란색이 보이죠?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하향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누가 힘이 세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가격이 하락하는 건 초과 공급. 초과 공급끼리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다? 반대편 수요자, 매수자 중심. 지금 그것만 지금 체크를 계속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옆에 페이지로 보셔도 되셨죠? 그 다음 121페이지 괄호 5번에 안정시장이 있대요. 안정시장의 내용이 뭔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안정시장이 있대요. 딱 이름만 들어도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럼 얘는 가격의 등락폭이 크겠다 작겠다? 작을 거예요. 그럼 불황기에도 가격이 잘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황의 강한 유형의 시장, 얘를 안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경기가 불황일 때도 수요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가격이 급락한다, 급락하지 않는다? 급락하지 않아요. 도심지에 목 좋은 상가 건물은 역시 불황기에도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럼 얘는 가치가 유지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시장이다? 안정시장. 그래서 안정시장은 회복 국면에도 상향 국면에도 후퇴 국면에도 하향 국면에도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고난도의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정말 고난도의 문제. 보고 대답해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에는 주기에는 하향, 지금 회복, 하향이 아니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이 있다. OX. O. 주기에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주기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냐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시장 찍고 회복.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죠? 모든 국면에 다 존재가 가능하잖아요. 이 내용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안정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만약에 3억이라면 얘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그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지탱되는 시장일까요? 투기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일까요? 실수요자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크게 올랐을 때 이익 발생하는 걸 누리기 위해 들어오는 투기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론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사례부동산을 채택할 때 안정시장에서 채택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괄호 5번을 보세요. 121페이지 중간 밑에 동그라미 1번. 얘는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국면.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국면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불황이 강한 부동산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3번. 실수요자에 의해 지탱되는 시장이더라. 동그라미 4번.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이 된다. 5번. 실수요자는 실제 필요해서 샀으니까 놀릴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6번. 얘 칠판 보세요. 이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에 의해서 구분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도심지의 목 좋은 점포가 하향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유지 정도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상향 국면이라면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 국면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겠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다른 부동산들은 가격이 급락되는데 얘는 유지가 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상향시장에서는 다른 부동산들의 가격 올라가는 정도가 크죠. 근데 지금 뭐는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가격의 상승폭이 작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언제는 분리할 수 있다? 상향시장에서는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7번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주의해 두실 건 정말 이 잡듯이 공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보이시나요? 찾으셨죠? 중요 기출문제. 그럼 그 중요 기출문제에 틀린 것을 찾아보랍니다.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순환적이 주기적이었죠? 주기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5.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5. 3번. 대학가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건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 5조. 방학. 그 다음 4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문제 풀 때 무조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상향시장이라고 하면 얘만 그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높아요? 낮아요? 네, 보고 대답하세요. 낮죠? 하한까지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바로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상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것보다 자세하게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 이론반에서 굉장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은 1시간에 설명했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잘한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0분 쉬고. 10분 쉬고. 1시간이 또 갔죠. 거미집 이론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분 쉬고 바로 돌아오십시오.